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어디로 우선 가냐면 페이지를요, 책 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예요. 부교재는 28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혼란스럽죠? 교재도 있고 부교재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걸로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단권화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권화는 한 권을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한 권의 책에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부교재에 있는데 부교재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겠죠. 뭐 30페이지, 4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계주에 모든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적어놔야 된다고요. 이걸. 예? 그래서 노트를 적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미 정해진 부교재에다가 부족한 내용이나 또는 첨가해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 어떤 실력에 맞게 거기다가 이제 적어 놓는 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뭐 보고 공부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응?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뭘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물론 하다 보면은 뭔가가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시험 다가오는데 1000페이지짜리 책을 보고 있기는 조금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시험 공부할 때 첫 시작은 1회독이고요. 그 다음에 정독이고요. 마지막엔 다독이거든요. 근데 1000페이지짜리 책을 다독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책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교재를 먼저 하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놔야지만, 여러분들 세법책 16문제잖아요. 아니, 세법 문제 16문제잖아요. 16문제를 이 책을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세법은 될 수 있으면 얇게 해서 가는 게, 또는 문제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민법이나 개론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그거는 뭐 책으로 가는 것도 좋겠고, 그러니까는 과목마다 어떻게 달리 정해야지 모든 과목을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인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세법은 될 수 있으면 얇고, 세법은 될 수 있으면 얇고 요약된 자료로 공부하는 게 좋겠고, 그 얇고 요약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냥 책 다 버리고 그것만 공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라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책을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책을 봐야죠. 책은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때는 책은 조금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자, 다시 한번요. 그럼 이 세율의 특례가 뭐냐? 특례 세율이 뭐냐?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세율이, 이 표준 세율은 예전에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예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도 중요했던 문제인데, 개정 전에는 취득세는 뭐였고 비과세였고 등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아셨죠? 반대로 오히려 취득세만 과세가 되고 등록세는 과세가 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가 몇 프로였어요? 옛날 취득세가 2%였다면 결국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정 후에는 취득세는 비과세와 과세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가 되겠죠. 맞죠? 과세가 되는데 어디에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란 말이야.
아셨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취득세는 얘는 여전히 과세가 되겠죠. 몇 프로만? 2%만 과세가 되는 물건이 있겠지. 이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비과세 되던 거 과세가 되는데, 예? 몇 프로 뺀 것만 2%뺀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뭐 뺀 거?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죠? 다음 거 안 읽어봐도 돼요. 그래서 원칙 표준세율에서 뭐 빼라? 중과 기준세율을 빼면 돼요. 왜요? 옛날에 뭐였으니까? 옛날에 취득세가 비과세였고 뭐만 냈으면 된다. 옛날에 등록세만 내는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뺀 거다라는 겁니다. 그 뜻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보니까 중과 기준 세율에 적용되는 특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얘는 몇 퍼센트만 내면 돼요? 2%만 내면 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뭐는 안 내도 되는, 등록세는 안 내고 뭐만 내는, 취득세만 내는 세율이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앞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가 있어요.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다. 우리 책 페이지 159페이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약 부교재는 28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판매 등기를 병행한다? 자, A가 B한테 매매를 합니다. B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몇 프로죠? 4%예요. 대신에 A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환매 특약이 있는 거죠. 자, 환매 기간 내에 A에 뭐가 있어요? 환매가 있죠. A에 환매가 있으면 다시 B에서 A로 돌아오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A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바보같이 낸다니까. 얼마에서 4%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예? 자, 근데 이 그림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를.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및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돼 있죠. 환매 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의 취득은 물론이고 매수자의 취득까지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요, 원래 취득세를 냈다가 나중에 뭐 하거든, A가 환매를 하거든 2% 환급을 받아가면 돼요. 응?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럴까? 여러분들 환매라는 제도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양도담보라는 제도가 왜 생겼을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환매, 양도담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환매나 양도담보라는 제도가 왜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왜? 왜 생겼을까? 어? 여러분들 환매나 양도담보는요, 쉽게 말하면 담보제도인 거예요. 그럼 담보라면 전형적인 담보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담보제도가 뭐 있어요? 저당권이 있잖아요, 저당권. 아니, 담보제도라면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빌려오면 되잖아. 근데 왜 양도담보나 왜 환매 방식을 취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법정 최고 이자율이 얼마예요? 연
24%고요. 아마 올해부터 20%로 바뀔 거예요. 근데 사채업자들이 연 20% 이자율로 뭐 하기에는, 사업을 하기에는 대손이 너무 심해서 이거 갖고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사채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전형적인 담보제도로 간다면 이자는 20% 또는 24%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담보제도로 가지 말고 매매 방식으로 수수료를 더 받으면 매매 차익으로서 그 이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환매나 또는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매매가 아니라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인 거야.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취득세를 안 내도 되네. 이건 실질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야. 대신에 뭐는 내야 되겠어요? 등록세는 내야 되는 거지. 제 뜻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몇 프로 빼고 내라? 2% 빼고 내는 거야. 아셨죠?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 당초 매수자는 4%다 내. 환매 기간 내 환매할 때만 환급해 주는 거고, 환매 기간 내 환매를 못하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인 거였어. 형식적인 취득이었기 때문에 이게 실질 취득이었으면 취득세 다 내야 되는데 형식적 취득이니까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야. 대신에 뭐는 내야 돼? 등록세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지. 아셨죠? 그리고 그에 또 대응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상속 중 1가구 1주택과 뭐가 있다? 작용? 상속 중 1가구 1주택과 작용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 중 1가구 1주택이란 여러분들 피상속인이 1주택일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3개건 4개건 필요 없어.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서 1주택이 되었다면 그때는 당신이 내야 될 2.8%인데 거기서 몇 프로 뺀 걸로 내겠다? 2.8%인데 여기서 2% 뺀 거고, 만약 그게 농지야 2.3%면 거기서 2% 뺀 걸로 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 취득세도 그래요. 제가 진짜 제일 한심한 게 아니죠. 한심한 게 보다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자녀가 3남매였는데 아버지가 집이 3개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이제 하나씩 주는데, 응? 그러면 남매니까 그냥 어느 집 하나씩 다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뭐가 된다? 취득세를 2%씩 빼고 적용받을 수 있는데 서로 안 싸우겠다고. 그게 욕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니까는 0.8%만 내면 되는 취득세를 2.8%씩 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이 3억이면 600만 원이고 5억짜리면 1000만 원짜리잖아요.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이때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일 때는 1주택일 때는 2%를 뺀 걸로 낸다. 아셨죠? 여러분들 상속이 딱 개시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은 자녀한테 와야 돼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재상속이 또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녀한테 오는 게 일반적으로 좋고, 금융자산은 배우자한테 가는 게 좋고, 그래야지만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죠. 아주 편안한 삶을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다. 세 번째, 법인의 합병 및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 몇 프로였죠? 2.3%인데 몇 프로 빼라? 2%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잠깐만 갔다 와볼까? 잠깐 어디 갔다 왔냐면 아까 문제가 136페이지 보세요.
2번에 보시면 136페이지 2번에 보시면 문제가 뭐였냐면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봤죠. 답은 1000분의 23이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5번이 1000분의 3이었다면 1000분의 23도 있고 1000분의 3이었다면 1000분의 23이 맞아요? 1000분의 3이 맞아요? 23이 맞아. 그럼 1000분의 3은 뭐지?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를 잘 봐요. 문제를 보면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표준세율은 물어봤죠. 아셨죠? 질문이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얘가 답이야. 그럼 넌 뭐야? 얘는 적용세율이야. 아셨죠? 이건 세율의 특례로서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를 보다시피 문제 질문이 표준세율을 물어봤으면 우리는 얘를 답을 해야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의 이전이에요. 네 번째. 건축물의 이전.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이혼시 재산권의 분할. 재산권의 여러분들 분할도 역시 뭐예요?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재산권의 분할은 2% 뺀 걸로 내라. 이렇게. 자,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실질적 취득이 아니죠. 이건 형식상의 취득이란 말이야. 형식상의 취득이니까 몇 프로 빼면 돼요. 2% 빼면 되고 뭐만 내면 된다. 옛날에 등록세만 내면 되는 거. 반대로 뭐만 내야 된다? 취득세만 내는 물건들. 등록세는 안 내도 되는 물건들 있을 수 있겠죠. 자, 페이지 160페이지 오실래요? 1번부터 3번까지 묶어두세요.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이죠. 1번부터 3번까지 간주 취득이에요. 4번, 5번 묶어두실래요? 이거 뭐예요? 시설. 여러분들 아까 시설 대여물건일 때 국내 시설 대여물건이면 누가 지고? 시설 대여업자가 지고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물건에서는 수입업자가 지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시설 대여물건 때는 시설 대여업자가 지고 외국인 소유 때는 수입업자가 지면 얘네들은 몇 프로만 내면 돼요? 얘네들은 2%만 내면 되잖아. 그럼 등록 면허세는 누가 내면 되겠어요? 등기 등록하는 시설 대여 이용자가 등록 면허세는 따로 내야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이거 뭐예요? 6번에 보니까 이거 지입 차량이지. 아까 지입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라? 지입 차주가 내면 되잖아요. 맞죠? 그 지입 차주 몇 프로 내면 돼요? 2% 내면 되겠지. 대신에 운수월세는 뭐 내면 돼요? 등록 면허세를 따로 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자, 9번에 무덤 있어요. 무덤. 묘지. 묘지는 뭐가 내라? 근데 예전에 묘지는 지금도 그래요. 취득세는 과세인데 등록면허세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는 취득세는 몇 프로 내면 돼요? 2% 내면 된다. 아셨죠? 등록면세가 비과세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아셨죠?
임시형 건축물은요 1년 초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거든요. 하지만 사치성 재산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1년 초과를 하면 사치성 재산은 뭐가 된다? 과세. 아니 1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죠. 예? 대신에 몇 프로 내라? 왜? 왜? 그렇지. 임시용 건축물은 1년이 초과되더라도 등기 대상이 아니야.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등록세까지 낼 필요는 없죠. 1년 초과하면 내는데 몇 프로만 내? 2%만 내. 뭐 안 해도 되니까. 등기 안 해도 되니까. 응? 자,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정도만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다. 선생님도 확인 예제 한번 볼까요? 161페이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161페이지 보시면 확인 예제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것을 모두 묶인 것은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물에서 환매기간의 매도적 환매한경 매도자의 매수의 취득 몇 프로 빼요? 환매는 형식적인 거니까 2% 빼면 되겠죠? 1년을 초과한 임시 건축물의 취득 얘는 그냥 2%만 내면 되죠? 뭐 대상이 아니니까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이혼 시 재산권의 분할 취득 이것도 형식적인 취득이잖아요. 형식적인 취득이니까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등기부상 본인이 지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역시 2%뺀 거죠. 분할자 나오면 2% 빼면 되겠죠? 네. 답은 기역, 디귿, 니을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율 문제가 나오면 얘 아니면 얘가 나와요. 표준 세율을 물어보던가 세율의 특례를 물어보던가 어느 연도는 두 개 다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은 작년인가만 안 나왔을 뿐이지 계속 나왔던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이 그만큼 중요하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취득세 세율만 외우면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자, 142페이지고요. 다시 142페이지 돌아오실래요? 142페이지. 그 다음에 144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부교재는 29페이지고요. 자, 취득세 중과세예요. 거기 뭐 어렵게 돼 있죠. 취득세 중과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그거 일일이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근데 취득세 중과세는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있고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이던가 또는 법인의 본점 등에 대한 중과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143페이지 보면 되게 복잡하게 많이 되어 있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는 이렇게 하면 돼요.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이거 왜 2%인지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4배. 과밀 억제권은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한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에다가 몇 배? 2배. 근데 과밀 억제권은 내 중과세율은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이거는 굳이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건 제껴.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까지는 공부를 해도 과밀 억제권은 내 공장 신설이나 대도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있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그때 그 핵심 되는 단어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워도 돼요. 읽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건 있어. 기억할 거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중과세율 할 때 이 중자가 이제 뭐 무거울 중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 거듭 중자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중과세가 높은 세금이다라고 하는 것도 취지가 있지만 중복과세야.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세법 시험에서 문제는 몇 배 중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우리 어떻게 나오냐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과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당연히 동일할 수가 없겠죠. 사치성 재산은 몇 배 중복해서 과세하고 4배 중복해서 과세하고 과밀 억제권역 대도시 내에 대해서는 몇 배다? 2배 더 중복해서 과세한다. 아셨죠? 기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더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대도시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도권이 어디라고요? 수도권이란 서인경이에요. 서인경. 서울, 인천, 경기가 다 수도권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주 수도권이에요? 아니에요? 여주가 수도권이 아니라고요? 여주 무시하지 말라고요. 여주 수도권이라고요. 평택 수도권이라고요. 아셨죠? 서울, 인천, 경기 다 수도권이야. 근데 이 수도권이 세 가지 권역을 낳는다는 거예요.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또는 뭐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 과밀 억제 권역에다가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하면 뭐가 되고 중과세가 되고, 성장 관리 권역에다가 하면 중과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기 시흥 가면 안산 옆에 시흥이 있거든요. 그 안산은 성장 관리 권역인데 그 시흥은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 법인을 세우려고 해. 여러분들이 중개 법인을 세우고 본점을 살린다고 한다면 어디다가 해야 돼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다 해야 돼요. 서울은 과밀 억제 권역. 서울은 무조건 다 과밀 억제 권역이고.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자, 사치성 재산이 있어. 사치성 재산만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이 뭐가 있냐면 종류가 별, 골, 5선, 주가 있다. 별골 5선주가 있어요. 별골 5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사치성 재산의 종류가 별골 5선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144페이지예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범위, 여러분들 별장은 해보세요. 별장. 별장은
주거용 건물인데 늘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말해요. 그랬을 때 뭐를 포함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부속 토지를 포함하되 토지의 경계가 뭐하지 않다면, 명백하지 않다면 바닥 면적이 몇 배예요? 바닥 면적이 10배.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바닥 면적이 몇 배다? 10배. 예? 이렇게. 자, 니은번에 A번 보니까 별장을 2명 이상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구분하고 취득하는 경우는 이를 뭘로 본다? 별장으로 보죠. 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별장을 사는데 건물은 내 이름을 사고 토지는 와이프 이름을 산다면 둘 다 별장으로서 각각 중과세 해야 되는 거 맞겠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C번에 보시면 주거와 주거 이행도를 겸할 수 있는 오피스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뭘로 봐야 돼요? 주택. 근데 주거용이 아니야. 주거용이 아닌데 이걸 사업장을 쓰고 있어. 그럼 당연히 이건 뭘로 보고? 사무실로 봐야 되겠죠. 근데 사업장도 아니라면 이건 뭘로 볼 수 있다? 별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우리가 별장 그러면 뭐 생각나요? 물 좋고 공기 좋고, 응? 이런 것이 기억나는데 세법에서의 별장은 물 좋고 공기 좋고 있는 곳에만 별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산 한복판에 있는 그 상업적 내의 오피스텔도 별장으로 상한다면, 상시 중을 상지 않는다면 뭘로 볼 수 있다? 별장으로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없겠지. 안 그래도 임대 안 돼서 미치겠는데 별장으로 중과세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돈 있는 분들은 속초에다 집 하나씩 또 마련해 놓고 제주도에 집 한 채씩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겨울에는 어디 가고 제주도 가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주택들도 당연히 뭘로 볼 수 있어요? 별장으로 부과 과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쉽지도 않고,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별장으로 봐서 중과세한다면 그 지역 부동산 경제 더 아웃될걸? 무슨 말인지 아셨죠? 현실적으로 그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 D번에 별표해 주시고 부교재는 4번도 뭐예요? 4번이에요. 부교재에서는 핵심의 4번이고 우리 책에서는 145페이지는 D번입니다. 소유자, 외의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들 아까 생각해봐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를 졌었잖아요. 여러분들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별장으로 상한다면 누구한테 중과세한다? 건물 주한테 중과세하는 거다. 여러분들 취득세는 물세예요. 물세. 인세가 아니라 물세야. 사람이 중요한 세금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세금이라고. 그 물건의 세금을 때리면 그 물건의 소유주가 세금을 내면 돼. 누가 사용하던 관계 없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거기 더 알아보기 있는데 이 더 알아보기 농어촌, 별장에서 제외된 농어촌 주택이에요. 이거 요건들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요건들 외우지 마시고,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들 웰빙이 뭐예요? 웰빙이 뜻 아십니까? 웰빙? 웰빙 그러잖아요.
그 웰빙의 뜻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거든요. 응? 반대말이 웰다잉 아닙니까? 웰다잉. 예? 잘 죽자는 거 아닙니까? 웰빙의 바람이 불면서 이게 여러분들 부동산하고 뭐가 관계 있었냐면 뭐예요? 주말 농장이에요. 주말 농장. 예. 그래서 주말 농장이 이제 붐을 갖게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주말 농장을 취득하면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주택이 보니까 별장이네. 주거용 건물이지만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런 주말 체험 농장들 취득하면서 농가주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런 농가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을 별장으로 보게 된다면 지역 그 부동산 경제에 또 아웃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농가주택은 뭐에서 제외하겠다? 별장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별장이 주로 나와요. 별장. 자, 골프장인데요. 골프장. 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에요. 회원제 골프장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뭐가 되지만 중과세가 되지만 골프장의 승계 취득은 일반 과세됩니다. 여러분들 골프 회원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골프 회원권은 중과세 안 됩니다. 골프장이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요. 골프장이 만성 적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해외로 골프 나가야 되는, 응? 못 나가자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골프장 그 그린피 값이요. 아주 그냥 상상을 못하게 떠올랐어요. 이게.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이 골프장이 옛날엔 지금은 진짜 완전히 노다지인데, 한 작년까지만 해도 이 골프장이 만성 적자 산업이었거든요. 그럼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업무 무관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런 골프장을 매각하려고 하면 구조조정 차원이니까 이 골프장이 100억, 200억 하는 게 아니라 1000억, 2000억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프장 매각하려고 해도 인수한 사람이 취득세를 중과세 받는다면 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겠죠. 재무구조 계산이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것은 무슨 과세한다? 그냥 일반 과세하는 거. 골프장을 증설하고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된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고급 오락장이 있어요. 고급 오락장.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급 선박.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는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고급 선박이. 자, 이제 고급 주택이에요. 고급 주택. 항상 얘기하지만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바닥 면적이 몇 배다? 근데 항상 강조합니다.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바닥면 10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밑줄 해주시고요. 디귿번이에요. 디귿번. 부교재는 핵심의 1번이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를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를 착공할 때는 뭐 하지 아니한다?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거 표시. 자, 고급주택 취득하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주택이 아니거나 뭐가 아닌 용도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뭐 한다며? 착공한다면 뭐 하지 않겠다? 중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거기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예?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특히 1번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시면 엘리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의 수영장 중 한 개 이상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있죠. 찾으셨어요? 근데 이거 요건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요건 필요 없습니다. 건물 면적 100평, 뭐 대지 면적 200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야,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인데 그 앞에 풀장 있어요. 고급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판잣집인데 풀장 하나 있어. 고급 주택이 아니에요. 고급 주택이래니까. 풀장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급 주택이라고요. 아셨죠? 그럼 이것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풀장을 뭐 하면 돼요? 메꾸면 돼요. 아셨죠?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여러분들 세법 규정은 대부분 다 60일이야. 나중에 30일 규정이 하나가 나오긴 나오는데 세법 규정 무조건 며칠이다? 60일. 아셨죠? 옛날에 30일 규정, 60일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99%가 다 60일 규정이야. 이거 다 30일 그러고 나올 수 있어요. 다 대부분 60일 규정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기 공동주택을 보니까 1구의 면적이 245고 복층형은 얼마예요? 274가 되겠죠. 여러분들 전용 면적이 245니까 이거 면적 몇 프로예요? 얼마에 몇 평, 평수가 몇 평입니까? 70? 75평입니다. 75평. 전용 면적이 75평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분양 면적, 총 면적 하면 몇 평 될 정도 될까요?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그래서 여러분들 반포에 가면 고급 주택, 방배동 가면 이제 고급 주택 있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들 많이 살고 그런 주택.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선배가 거기 사는 사람이 있어서 초대받아서 한번 갔는데 100평이래요. 그럼 당연히 고급 주택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이거 전용 면적 몇이야? 그랬더니 244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어느 바보 같은 건축사가 집을 짓는데 245를 넘게 짓겠냐고요. 이건희가 살고 이건희 회장이 살고 있던 주택이 아니고서야 고급 주택 요건을 만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 고급 주택을 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고급 주택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 아셨죠? 이렇게 응,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나중에 볼 건데 다가구 주택은 공동기 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각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만약에 논현동에요. 다가구 주택이 있어. 그럼 논현동의 다가구 주택은 이걸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고급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하셨죠? 아무리 논현동이라도 그 다가구 주택 내에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다가구 주택이 고급 주택인지를 판단할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면 고급 주택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페이지 154페이지 세율의 적용까지 가보실래요? 가로 1번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중과세 대리되면 중과세를 뭐 한다?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돼 있죠. 그 추징에다가 별표 좀 해주실래요? 추징. 추징한다. 페이지 154페이지. 우리 부교재는 32페이지예요. 똑같이 추징한다라고 돼 있죠? 찾으셨죠?
여러분들 추징한다 옆에다가 신고 납부라고 써두세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추징한다 옆에다 신고 납부. 자, 괄호 3번의 별표.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정하는 공장신설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물권의 소유자와 공장신설 증설과 다를 때는 사업용 과세물권의 소유자가 중과세를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결론. 아까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대. 그럼 누가 나설 주면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지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아이고 쓸게 그냥. 결론인데 보시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아닌 자가 가설했어요. 그럼 누가 지면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지면 되겠죠. 단편적인 예로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했대요. 중과세 해요 안 해요? 중과세 하죠. 물건이 별장이면 중과세 해야지. 누구한테? 건물 주한테. 그가 누구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 증설이에요. 예? 자, 이때 만약에 과세 대상의 소유자와 신 증설한 자가 달라. 내 토지 위에 임차인이 공장을 신설했어. 이해하셨어요? 그럼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주한테 중과세 한다. 그가 누구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니까. 이해하셨죠? 이렇게. 5번에 보시면 역시 똑같아.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되면 어떤 세율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 확인 예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확인 예제 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4배를 합한 중과세를 적용되는 과세 모두 몇 개인가? 뭐 찾으라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 별걸 5손주 찾으면 되겠죠? 답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락장. 답은 몇 개? 4개. 여러분들 2번도 보세요. 취득세의 중과세율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 서울특별시 외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를 공장을 전입하기 위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적용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한다. 그냥 1번이 답이니까 2번부터 5번까지는 답이 아니겠죠? 읽어볼 필요 없다고요. 이거 나왔다고 해서 25화에 딱 나온 건데 굳이 이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아셨죠? 굳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넘어가요. 3번 똑같은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경우는 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 저 X예요. 여러분들 면세점은 50만원 나중에 배울 건데 다음 주에 배울 건데 50만원 이하입니다. 취득세 면세점이 50만원 이하고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일 때는 그 중에 높은 세율이고요.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액 또는 연부금을 갚아야 한다. 맞죠? 네.
여러분들 만약에 3번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사실상 금액 또는 연부금액 과표를 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대.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대. 그럼 사실상 가액이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X라고. 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시가 표준액이라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사실상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유상이어야만 해. 무상에서는 사실상 가액이라는 금액이 있을 수가 없어. 소요된 비용이 없잖아. 무상이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무상일 때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해야 된다. 국수공판장 좋아하지만 국수공판장의 존재 이유는 유상취득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무상일 때는 국수공판장 존재 의미 없다는 거죠. 이렇게. 4번 의료법인데요. 여러분들 이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잖아요. 여기는 뭐는 제외되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도시형 업종은 제외돼요. 무슨 업종은 제외한다? 도시형 업종의 대표를 뭐가 있냐면 의료업이 있어요. 의료. 은행업. 할부금융업. 요거는 제외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도시형 업종 제외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페이지 174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해볼게요. 6번 분담하는 비용 안 되는 거 아시죠? 찾으셨어요? 분담하는 비용 아까 풀었던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농지 보존 부담금 중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할 수 있죠. 부담금은 포함해도 이용자가 분담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답은 몇 번? 1번. 아까 풀었던 문제예요. 자, 7번 풀어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를 쓸 때는 매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뭐한다? 포함한다. 맞죠? 두 번째, 건축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뭐 할 때는 증가했어. 증가했다면 이건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으로 뭐와 세를 주고 하는 거다. 몇 점 몇 프로? 2.8% 원시 취득이니까. 세 번째,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 실익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을 합한 걸로 합니까? 뺀 걸로 합니까? 얘는 형식적인 취득이니까 2%를 뺀 것을 뭔다?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야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 4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에 취득한 한 토지 취득을 일건의 토지 시로 면세를 적용한다. 여러분들 이거 뭐 아무 의미 없는데 아까 100만 면세점은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이하일 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런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때는 총 이것을 한 건으로 보겠다. 각각 한 건으로 보겠다. 총 한 건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50만 원짜리 땅도 있습니까? 이건 뭐 실효성 있는지 문제는. 자, 지자체장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아셨죠? 자, 8번.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했어.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줄에 마지막 문장에 과세 표준의 무슨 세율은 표준 세율은 몇 프로다? 1000분의 2.3 1000분의 23 20.3%죠? 자 넘어갑니다. 9번에 세율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응? 9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표에 적용된 표준세를 물어봤어요. 예, 적용되는 세율이라는 표준세를 물어봤어요. 상수로 인한 농지 취득, 합의물 농지 분할, 아니 합의 분할로 인한 취득 1000분의 23 맞죠? 원시 취득 2.8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액 부상 취득 2.8%. 예? 자, 10번. 농지를 교환했습니다. 농지를 교환했어요. 무슨 취득? 유상 취득이죠.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아셨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유상이에요. 원칙은 몇 프로? 자, 예외적으로 예외라기보다는 농지일 때는 3%죠. 상속일 때는 예? 2.8%. 농지일 때는 2.35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게 만약에 징여라면 몇 프로예요? 3.5%인데 이때는 그렇지. 농지가 아니라 이때는 비용일 때는 2.8%다. 그러니까 징여는 농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셨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11번. 이거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1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아닌 얼마? 2.8%죠.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건물을 취득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 사업자잖아요. 2.8%. 영리법인이 공수면 매립했어. 공수면 매립 2.8%. 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7억 5천만 원인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에 한한 경우 몇 프로?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작게는 1%, 많게는 3%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어 몇 프로? 예? 3%죠.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9억이 안 되니까 4번은 3%까지는 안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재산세까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엔 재산세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여기 세율까지 공부한 거예요. 아셨죠? 오늘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잠깐만 2분만 할게요. 2분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제가 우리 세법의 주제가 과세대상, 납세문자, 과세표준, 세율, 부가증세 이 5개 주제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목이 뭐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예요. 아셨죠? 그럼 주제가 몇 개예요? 5개. 5개니까 25개라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가 25개라고요. 25개 중 몇 문제 나와요? 14문제 나와요. 조세총론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14에서 15문제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취득세 과세당 중요하지 않아요. 취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해요. 아셨죠? 납세무자 중요해요. 부가징수 중요해요. 다 중요하네.
등록면허세는요, 과표와 세율만 기억하면 돼요. 별로 안 중요해요. 재산세는요, 납세 의무자 중요해요. 과표 세율 안 중요해요. 부가와 징수 중요해요. 종부세는요, 다 안 중요해요. 종부세는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도 재산세하고 같이 나와요. 양도세는요, 과세 대상 중요해요. 과세 표준에서 세대 문제 중요해요. 부가와 징수에서 나와요. 발로 찍어도 이런 문제 많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세법은 주제만 알고 있으면 돼. 주제만 알고 있으면 결국 어디서 무슨 문제가 나오게 될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어려워도 버텨. 어? 한두 달만 버티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1월 달부터 공부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저놈이 똑같은 말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농담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냥 새로운 게 없다고. 세법은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힘들어도 좀 버티면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